안녕하세요. 비핵가족 치유처치에서 이어서 남아있는 내용들을 이번 주차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비핵가족 치료의 목적, 그리고 초음파 치석 제거를 진행할 때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 주차에서 다루게 되는 학습 목표는 다섯 번째, 교합 조정의 적응증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치주 고정 장치를 정의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치주 고정 장치에서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열거할 수 있다입니다. 비핵가적 치주 치료에서 치주 기본 치료의 내용 기억하실 텐데요. 그 중에 네 번째, 우식, 경조직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경부에 우식이 있으면 그 우식 부위에서는 치면세균막의 정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구강 위생 관리를 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우식은 우리가 충전을 함으로써, 즉 치료를 함으로써 치면세균막이 정체되기 쉬운 환경을 우리가 제거해줘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교합 조정인데요. 교합 조정은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그 목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합이라고 하는 것은 치주 질환의 진행을 조장시켜서 그 병의 정도를 악화시키는 인자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교합도 알아둬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상적인 교합 상태에 장애를 주는 교합 간섭은 외상성 교합의 원인이 되게 되는데요. 주로 조기 접촉이나 혹은 교두 간섭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치아가 이제 정출된다는 건 그만큼 위로 솟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아 정출이나 혹은 병적인 이동에 의한 조기 접촉이나 교합 간섭은 치주 질환을 악화시키는 인자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자에게 외상성 교합이 나타난 경우 치주 기본 치료 단계에서 반드시 교합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외상성 교합을 제거해서 적절히 기능적인 교합 접촉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겠습니다. 교합 조정이라는 거는 넓은 의미로는 교정을 해서 치아를 이동시키던지 혹은 수복물이나 보철물을 이용해서 교합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 등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절삭기구를 이용해서 치과에서 이제 해당 부위를 조금 일부 삭제를 해서 조정하는 것을 보통의 교합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합 조정을 실시하는 목적은 교합 간섭되는 부위를 제거하고 외상성 교합력을 제거함으로써 조직 손상이나 비정상적인 치아의 동요를 수복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조기 접촉이라고 함은 폐구시, 즉 입을 다물었을 때 상하게 안정된 교합 접촉 상태가 나타나기 전에 일부 치아가 먼저 접촉을 하는, 즉 조기 접촉을 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합 조정의 예시를 사진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 안에 교합지라고 하는 교합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종이를 넣고 딱딱딱 여러 번 씹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빨간 색깔로 교합되는 부위가 그 접촉 부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해당 치아는 우리가 접촉점을 조금 조정을 해줘야겠다라고 할 때 이렇게 절삭 기구를 이용해서 빨간 색깔로 찍히는 부위에 한해서만 조정을 하는 것을 이제 교합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합 조정도 그 원칙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당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교합 조정 같은 경우는 사실 치과 의사의 영역이긴 하지만 치과 위생사가 조기 접촉의 부위를 빠르게 확인을 한다든지 혹은 환자의 동요도를 우리가 캐치해서 치과 의사에게 전달을 한다면 이런 교합 조정으로 이어지기가 훨씬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원칙 첫 번째를 보시면 측방압을 감소시켜서 치아의 그 방향의 교합력이 그대로 가해질 수 있게끔 합니다.
치축의 방향으로 교합력이 가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에 치아는 계속 그 주위 조직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축 방향으로의 교합력을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교합 조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압 교경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교합 고경이라는 것은 위아래 치아에 맞물리는 높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 높이가 크게 변화되게 되면 이제 물리는 위치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턱의 위치가 변하면서 턱 관절에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소적으로 해당되는 부위만 다듬 때 전체적인 높이는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질의 삭제, 즉 치아를 삭제하는 양은 범랑질에서만 삭제를 하겠다. 그리고 최소한의 필요한 양만 삭제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범랑질 이상으로 삭제를 해서 상아질이 노출되게 되면 그만큼 환자의 지각과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범랑질 범위 안에서만으로 삭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동요도가 심한 경우에는 임시 고정을 한 이후에 교합 조정을 시행한다라고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흔들리는 양이 너무 클 경우에는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삭제를 하게 되면 힘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치아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삭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합 접촉의 면적을 작게 하고 치관의 형태를 정리하면서 시행한다입니다. 이게 면적을 삭제할 때 치관의 형태가 달라지지 않게끔 가능한 필요한 부위만 최소로 삭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방 치료로서의 교합 조정은 하지 않는다. 증상이나 기능적인 문제가 없이 단순히 예방 목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미리 교합 조정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합 조정은 한번 삭제를 하면 치아가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치아를 삭제할 필요는 없겠다. 그 균형을 깰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교합 조정은 치료 목적일 때만 시행을 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임시 고정입니다. 이름만 들어서 아마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실 텐데요. 치아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치아를 고정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영구 고정하는 보철 치료 등과는 다르게 딱 임시적으로만 고정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아 동요를 감소시켜서 치주 조직을 안정시키고 그 염증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교합력을, 즉 씹는 힘을 다수의 치아에 분산시켜서 음식물이 낀다든지 혹은 병적으로 이동하거나 정출되는 건 이제 이가 솟는 거라고 했었죠. 그 정출을 방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시 고정이 적용되는 치아는 치아의 움직이는 정도가 순설측으로 1, 2mm 정도 또는 근원심으로 이제 동요 이상이 수반되는 경우이고 고정원으로는 동요가 없는 그 옆에 있는 인접 치아를 같이 고정에 사용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치아끼리만 고정을 하게 되면 그 흔들리는 정도를 잡아주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인접한 치아에 동요도가 없는 치아를 함께 묶어서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고정이 치질의 외측에, 그러니까 치아의 외측에 위치하는 것을 외측성 교정이라고 하고, 치질 내에 제한되는 것을 내측성 고정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때 철거할 수 있는 상태면 가철식 고정, 철거할 수 없는 상태면 고정식 고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철식이라는 거는 철거가 가능하다라는 걸 줄여서 가철식, 즉 꼈다 뺐다 하는 형태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정식 고정은 꼈다 뺐다 할 수 없이 치아에 아예 임시적으로 굳혀놓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가철식 고정법, 꼈다 뺐다 하는 장치는 가철식 의치와 오클루잘에 위치하게 되는 오클루잘 스플린트, 여기서 오클루잘은 교환면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꼈다 뺐다 할 수 없는 고정 형태의 고정식 고정법에는 치질의 외측에 위치하게 되는 외측성 고정과 치아의 내측, 치질의 내측에 위치하게 되는 내측성 고정으로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외측성 고정은 철사를 덧대어서 고정하게 되는 와이어 결찰 레진 고정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와이어는 철사를 얘기를 하고 레진은 접착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와이어를 쓰지 않고 에나멜에다가 이 범랑지를 에나멜이라고 하죠. 에나멜에다가 이제 본딩을 해서 접착제를 이용해 고정하는 에나멜 본딩 레진 고정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측성 고정은 치질을 일부 삭제하고 그 홈에다가 철사를 넣어서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이는 방식이에요. 치질 삭제가 동반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에이스플린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사가 외측의 치질 바깥으로 들어가냐 아니면 치아의 내부로 치질을 삭제하고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냐 이렇게 따라서 내측성 고정, 외측성 고정으로 나뉘는 그림을 각각 비교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치료용 장치입니다. 적합 상태가 나쁜 불량 보철물이나 수복물은 아무래도 그 주변부에 치면세균막 부착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치주 질환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 보철물을 제거한 다음에 일시적으로 치질 보호나 혹은 기능적 신미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임시 피복관이 있는데요. 또한 발치 등에 의해서 결손부, 이가 없는 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이 임시 피복관에 의한 가공 의치, 즉 틀니, 그리고 가철성 보철 장치인 치료용 의치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교합을 회복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공 의치 그리고 가철성 보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철성 보철 장치는 아까 제가 가철성이라는 게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이제 보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아가 없는 부위를 결손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손치, 치아가 없는 부분이 다수 있어서 잔존치는 남아있는 치아를 얘기합니다. 남아있는 치아만으로는 적절한 교합력을 얻을 수 없거나 혹은 저작하는, 씹는 데에 장애가 있거나 보여지는 데에 장애가 있는, 심미장애가 있는 경우에 최종 보철물을 장착할 때까지 치주 치료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용 의치라는 건 틀니를 얘기합니다. 치료용 의치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사례를 한번 보시면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이 환자분의 잔존치, 가지고 있는 치아만을 나타낸 사진인데요. 보시면 대구치가 아예 없죠. 지금 소구치만으로 이어진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아무래도 크게 웃을 때 이가 없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심미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고, 그것보다 더 먼저는 아무래도 씹는 기능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용 의치를 이제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을 해서 그것을 입안에 장착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치아가 어느 정도 없는 부분이 이제 임시로라도 이런 식으로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 피복관입니다. 불량 보철물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제거한 다음에 이제 아크릴 레진이라고 하는 재료의 이름입니다. 치아 색깔 나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재료로 만든 임시 피복관, 이것은 이제 템포러리 크라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임시 치아라고 한국말로는 좀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장착시켜서 치면세균막 조절을 알려주고 교합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영구 보철을 장착하기 전까지 안정된 교합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신미성을 일시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환자분은 앞니에 보철물을 새로 기존에 있던 보철물을 뜯은 상태에서 새로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치아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상태로는 지낼 수가 없겠죠. 앞니잖아요. 그래서 앞니이기 때문에 신미성을 일시적으로 회복하고 또 씹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치아를 4개짜리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임시치아만 빼서 보면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재료, 임시치아를 만든 이 재료가 아크릴릭 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분 교정, 8번째 부분 교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교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요. 치아가 총생, 여기서 총생은 삐뚤빼뚤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이는 그 위치가 이상이 생긴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사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진 상태를 보통 경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인접 치아와의 접촉점이 벌어져 있으면, 치아가 벌어져 있으면 치면세균막 조절이 불량해지거나 혹은 교합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부분 교정인데요. 이 부분 교정을 시행하게 되면 전체 교정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치아를 이동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총생이 있거나 전이가 있거나 경사가 있어서 인접 치아와의 접촉점이 있을 때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시켜 줌으로써 청결함 그리고 치주 조직의 염증을 좀 호전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위에 설명에 대해서 아래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위에 지금 치아가 없는 부분이 눈에 띄시겠지만 여기서 설명드릴 것은 아래에 치아들이 삐뚤빼뚤한, 즉 총생의 상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총생의 상태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배열할 수 있겠다라고 이 부분 교정의 사례로서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9번째는 나쁜 습관의 교정입니다. 이전 부분 교정에서처럼 치아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정이기도 하지만 이때의 교정은 이제 습관을 개선한다라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쁜 습관은 구호흡입니다. 입으로 호흡하는 것을 구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진이나 구강 내 소견에서 구호흡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호흡은 코로 호흡하는 것을 비호흡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비호흡이 어려운 비성 구호흡의 경우에는 여기서 비성 구호흡은 말 그대로 코로 숨을 쉬지 못해서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코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의 검진이 필요할 수 있고요. 치열 부정이나 그러니까 치열이 삐뚤빼뚤하거나 혹은 입술을 다무는 게 어려운 경우엔 치성 구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치성 구호흡은 코에는 문제가 없지만 치아나 혹은 앞골 이상으로 인해서 입을 다물기가 어려워서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를 치성 구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오랄 스크린이라고 해서 이게 장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입술 닫는 것을 조금 강화시켜주는 근기능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랄 스크린이나 혹은 구순에 입술에 테이프를 붙임으로써 입안을 아무래도 계속 입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건조해지기가 쉽잖아요. 구강 내 건조를 방지하고 근기능 훈련으로 입술을 폐쇄하는 것, 그러니까 입을 다무는 것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갈이가 또 대표적인 구강 내 악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이갈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를 악무는 것은 교합성 외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치주 조직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 과정에서 이갈이가 혹은 이 악물기가 확인된 경우는 교합 장치를 장착함으로써 균등한 치아 접촉 상태를 회복시켜서 치주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합 장치, 오클루잘 스플린트는
이전에 제가 교환면에 끼우는 가철식 장치라고 이전 표에서 얘기했던 거를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투명한 장치로 되어 있어서 여기 착용한 사진에서 보시면 전체를 덮는 형태가 아니라 교환면만을 상하악이 다물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끼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치아들이 갈리는 것 대신에 이 장치를 끼워서 이제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이가 갈리거나 혹은 이를 세게 무는 부분들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재평가 단계입니다. 10번째 재평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치주 기본 치료 후에 치주 조직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상태를 치료 전과 비교하는 거죠. 전후를 비교함으로써 치료에 대한 효과나 혹은 치주 조직의 반응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환자의 협력 정도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치료 계획을 재검토해서 치주 치료를 다시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외과적인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태가, 그러니까 병의 어떤 진행 정도가 안정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치료보다는 유지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치주 기본 치료 과정에서 우리 치과위생사가 직접 관여하는 분야는 환자를 교육시키고 치면세균막 조절을 도와주고 스케일링이나 치근 활택을 우리가 SRP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SRP가 치과위생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과정들은 치주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주 기본 치료에서 치과위생사가 담당하는 역할이 그거만큼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챕터 8 비외과적 치주 치료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챕터 9 응급 치주 치료에 대한 부분의 일부를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8이 비외과적 치주 치료였다면 챕터 9은 이제 응급 상황일 때 진행하는 응급 치주 치료입니다. 여기서는 또 4가지의 개념을 알아두어야겠는데요. 우리가 처음 만나는 개념은 아닐 거예요. 이전 챕터에서도 개념을 다룬 적이 있어서 맞아, 나 이거 기억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되는 개념들이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치주 농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관주의염, 세 번째는 급성 포진성 치은 구내염, 네 번째는 괴사성 궤양성 치은염입니다. 학습 목표 4가지도 그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 치주 농양의 응급치료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급성 괴사성 궤양성 치은염의 응급치료법을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급성 포진성 치은 구내염의 응급치료법을 설명할 수 있다. 네 번째, 치간주의염의 응급치료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4가지 개념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알아두어야 이제 개념 플러스 응급일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엮어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에 대해서 치주 농양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치주 농양, 앱세스라고도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농양이라고 하는 거에 농은 고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균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치주 조직 내에 이러한 고름이 차 있는 상태를 치주 농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감염부 주변으로 염증 조직들이 이제 스며들면서 침윤되는 게 이제 스며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치음 및 결합 조직이 파괴되고 변성된 세균성 조직들이 피막화되어서 고름을 형성하게 되는 게 치주 농양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증상을 보시면 급성 상태일 때와 만성 상태일 때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급성일 때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물질에 의해서 치주낭 입구가 차단되어서 만성 치주염의 염증성 부산물 및 치은 열구액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 급성 치주농양이 생기게 됩니다. 급성이기 때문에 심한 염증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치은 열구나 혹은 누공을 통해서 이렇게 차 있는 농이, 고름이 배출이 되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농이 빵빵하게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완된 치아 같은 경우는 타진, 그러니까 이 치아를 이렇게 두드려 보았을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이가 솟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치은이나 점막에 이렇게 광택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어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요. 붉고 융기된 둥근 덩어리가 형성되고 이걸 손으로 눌러서 압박하게 되면 그 뭉쳐있던 고름의 일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신 증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열이 나거나 혹은 국소 림프절이 비대해지는 증상이 이어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이제 급성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급성에 대해 보았다면 이번에는 만성 치주 농양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병원성 세균의 과도한 증식으로 인해서 이제 환웅된 것이 특징입니다. 병소 부위의 치유는 부종과 발적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이제 급성이랑도 좀 어느 정도 동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만성일 때는 치주낭이나 누공 및 배농로를 통해서 이미 농이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통증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농이 빵빵하게 그 자리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여 있다고 하면 거기서 오는 아무래도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만성일 때는 배농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이 배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랗게 빠져나오고 있는 배농의 흔적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아마 배농로가 여기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급성 감염에 의한 통증이나 혹은 부종을 경험한 경우, 급성이 제때 해소되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이렇게 배농로가 만들어지면서 만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응급치료법은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차에 또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